안녕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 DMC 활성화팀 강인욱 선임입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2023년 DMC XR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월 행사가 열리는 이곳 서울 XR 실증센터는 XR 제품 서비스의 평가 및 실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XR 산업 육성 및 국내 중견 중소 XR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XR 기기 그리고 평가 장비를 보유 중이니 포럼 종료 후에도 옆에 이제 센터에 들르셔서 관련한 많은 인사이트나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DMC XR 비즈니스 포럼은 XR 기술과 산업 간의 이제 융복합 촉진 및 XR 기술 교류를 위한 산업별 이제 전문가들과 XR 기술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의료 부분, 국방 부분, 그리고 유통 부분 다양한 산업을 이제 XR 기술과 융복합된 사례나 그런 공유들을 이제 주제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먼저 첫 번째 포럼 강연은 이제 교육 분야와 XR 기술의 접목이라는 주제로 마블러스의 임세라 대표님께서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XR 기술을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강연 후에는 이제 Q&A나 이제 관련해서 끝나고 이제 여기 참석자 분들 간의 네트워킹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뒤에 준비된 간식도 있으니 편안하게 이제 간식 드시면서 이렇게 강연을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세라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인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대표 임세라입니다. 오늘 편안하고 자유로운 컨셉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강연은 또 처음인데요. 이제 최대한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 또 중간에라도 질문 사항이나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업계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교육 분야에서 일단 저희를 포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블러스는 지금 제가 첫 창업을 한 회사인데 8년 전에 창업을 한 회사예요. 8년 동안 정말 시장의 변동이나 업계에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데스밸리를 지나고 이제 계속 생존은 잘 하고 있어서 사실 중간에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있냐 최근에도 또 메타버스가 꺾인다 실감 기술도 주목을 받다가 어떨 때는 IR 자료에 VR, AR 써있기만 해도 투자사분들이 보지도 않는다 이런 많은 이제 시기들을 거치면서 되게 8년이 어떻게 지났나 할 정도이고요. 처음에 창업했을 때부터 저희는 실감 기술로 시작을 저는 했었고요. 여기 회사 이름 보시면은 AR, VR, MR 글자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사 이름 만들 때도 이런 실감 기술을 가지고서 마블러스가 스펠링은 다른데 이제 원래 영어로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런 뜻이 있는 영어 단어를 이제 차용을 해서 굉장히 그런 실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놀라운 사용자 경험을 주는 한번 서비스들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생존하기도 어려운 업계이긴 했지만 저희는 아기 유니콘이나 서울시 4대 유망 기업에도 선정되고 작년까지 시리즈 A 한 누적으로 1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았고 이제 B라운드 진행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작년에는 한 10% 정도, 올해는 20% 정도 해외 매출도 발생을 시키고 있고 대단한 요소 기술의 기업은 아니지만 저희는 장점인 게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실감 기술이 되게 대중적으로 실제로 수익도 내고 사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여기 계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업계 뭐 대표님들도 계시고 실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궁금해 하신다고 들어서 뭐 이론적인 얘기나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제가 창업을 하면서 시행착오한 거 업계에서 어떻게 뭐 수익 모델도 만들고 해왔는지 이런 스토리 위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원래 학부 전공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요. 학부 전공은 국제개발이랑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고 MBA 과정을 하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창업 때까지 20대에 바로 이제 대학 졸업하고 MBA 과정을 하면서 창업을 했고 창업 초기에 수익 모델이 없고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그냥 입시 강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2년 차까지도 주말에는 강의를 해서 그걸로 월급을 주기도 하고 초기에 개발팀이 없으면은 이제 외주 개발 주는 비용도 실제 투자 전에는 제가 직접 돈을 이렇게 강의를 벌어서 하다 보니까 XR을 가지고 처음에 미션을 가지고 창업한 거나 처음 프로젝트들이 조금 이렇게 교육 분야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게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뭐 코이카나 이런 데 통해서 해외 국제 개발 활동, 선진국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때 두 가지를 봤었는데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뭐 코딩, AI, VR 이런 이제 시장이 태동하는 거를 10년 전에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내가 기술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격차가 여전히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특히나 제가 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국제 교육 개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세상에 이렇게 균형이 불균형한 것들을 에듀테크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그걸 도전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나 뭐 기술 같은 게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일단 미션에 되게 공감을 해주셔서 오히려 창업 초기에 뭐 자본도 없고 제가 막 기술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막 대단한 CTO랑 팀을 꾸린 것도 아니었는데 투자라던가 오히려 사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미션이나 아니면 제가 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초기에는 한번 해봐라 그런 꿈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를 잡았던 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뭣도 모르고 이제 회사도 막 설립하고 했을 때 에듀테크를 전 세계에 10개를 발굴하는 용역 같은 거를 SK에서 제가 수행을 했었어요. 이제 워낙에 해외 걸 많이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로봇으로 하는 교육들, 뭐 영국의 코딩 교육, 전 세계에 혁신적이라고 하는 에듀테크들을 쫙 봤는데 당시에 VR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 다른 나라에도. 근데 그때 제가 10개의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딱 꽂혔던 게 나는 이 중에서도 XR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걸 썼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HMD가 굉장히 조악했고 콘텐츠가 제대로 된 것도 없었지만 그때 딱 느낀 거는 내가 경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하면은 격차 경제적인 문제로 뭐 유학을 못 간다던가 좋은 이제 무슨 연수나 아니면은 체험 활동을 못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VR 기술로 나는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신체적인 부자유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개발국에 있는 친구들이 선진국에 가는 경험을 그냥 할 수도 있는 게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되게 그때는 너무 순진하긴 했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XR 기반의 에듀테크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돈을 번다는 미션보다는 첫 번째가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그 POC나 MVP 제품을 만드는 거 자체도 되게 챌린지였고요. 사실 시장이 있냐 없냐는 3년, 4년째까지도 계속해서 챌린지를 받아왔었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서 저희는 진짜로 내가 생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질까?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공교육이나 뭐 SK 대기업 통해서도 진짜 현장 가서 많은 걸 했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입시 강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월화수목금은 회사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거 만든 거 MVP 버전 들고 가서 테스트도 직접 이제 현장의 친구들한테도 해보고 또 학교나 방과후 학교나 교장 선생님들 만나는 거 동네 학원들 큰 학원들 해외 뭐 캄보디아 뭐 영국의 어떤 학교 뭐 베트남 진짜 창업 초기에 4, 5년 차까지는 직접 다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많은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론으로 배우고 한 것보다 실제로 가니까 막 애들이 이걸 쓰면 넘어지더라. 교장 선생님은 너무 아직도 이게 어지럽다 싫어하시더라. 이런 현장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조금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니면서 촬영하고, 다문화 어린이 대상 뭐 진짜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해왔었고, 이렇게 가격 때문에 초기에 막 10,000원짜리 아니면은 그 카드보드 형식이라 그래서 7년 전에는 구글에서 막 나온 거 뭐 이런 3,000원, 4,000원짜리 보급형도 다 테스트를 해봤고 진짜 디바이스나 인프라 관련해서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요새야 뭐 오큘러스나 저희도 워낙에 애플에서도 이번에 디바이스가 나온다 하면서 한동안 되게 분위기가 다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XR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인프라나 아니면 디바이스 이슈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전에 7년 전에 이거를 할 때는 그 이슈가 가장 컸었고 진짜 학교 한 번 가거나 해외 갈 때도 저희 팀이 직접 기기를 현지에서 못 구하니까 캐리어에다가 막 30개, 50개씩 싸들고서 출장 다니고 그러면은 뭐 통관할 때 이슈 생기고 막 별의별 일들을 하드웨어 관련해서 겪어왔는데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거는 확실히 그래도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랑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이슈가 더 많았어요. 충전 어떻게 하냐, 발열 이슈.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뭐 퀄리티 이슈잖아요. 이거 오래 쓸 수 있냐, 뭐 이게 얼마나 실감이 나고 더 좋으냐인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게 안전한가랑 뭐 발열 나는 거 어떻게 현장에서 해결할 거냐, 충전 안 된다, 안 켜진다, 사실 뭐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떠나서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XR로 할 수 있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은 그냥 역사적인 걸 보여주는 거, 해외 여행을 하는 거, 뭐 만리장성을 찍는 거 진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딱 2개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입시 강사 하면서 이제 느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교육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쪽이 뭘까라고 했을 때 어학연수 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하고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집에서도 해외 연수를 어릴 때부터 보내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문법을 가르치거나 단어 외우는 에듀테크 솔루션들 너무 좋은 거 많이 나오고 AI 막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내가 XR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해외를 실사로 다 찍어가지고 유학을 안 가도 유학 가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가 저희 이제 처음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좀 뒤에 먼저 순서 바뀌었는데 이거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컨셉을 1초 만에 해외 연수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입시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아시아 지역은 특히 다 공감하시겠지만 실전 영어라는 걸 배우는 게 굉장히 부족해서 뭐 토익 만점 맞고도 대학 가거나 뭐 회사 들어가면은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유학 어떻게 하지? 막 진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현장에서 한 7년 전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년 전, 7년 전에 입시가 갑자기 바뀌어서 아이들이 나는 영어 스피킹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 수행평가로 영어 말하기 시험을 본다. 선생님 이거를 단어는 책 사서 워낙에 할 거 많고 이런데 뭐 도서 상관 지역이나 조금 지역만 서울만 넘어가는 이제 학교들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외워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많구나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처음에 얘를 만들 때는 이거는 저희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K텔레콤 독점 계약해서 2019년에 한번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나갔던 콘텐츠가 궁극적으로 되었는데 부침이 진짜 많았어요. 3년 동안. 처음에 이 컨셉을 딱 1초 만에 해연수 떠올리고 나서
먼저 이름을 초기에 지었던 거는 텔레포트 잉글리시라고 제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냥 순간 텔레포트로 순간 이동한다. 그래서 그때 3D로 게임 형식으로 구현한 것들은 많았지만 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3D로 뉴욕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무조건 실사로 찍어서 진짜 안 간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가 첫 번째 목표여서 당시에 이제 비용이 자본이 없잖아요, 저희도. 그리고 개발팀도 사실 없었고 처음에는 외주 줘서 만들다가 이제 투자 받고 하나씩 실증하면서 개발자 1명 꾸리고 2명 꾸리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40명, 50명까지 개발팀을 자 꾸리면서 진짜 바닥부터 해온 것들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센트럴파크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실사로 찍어서 음성인식으로 말하는 거를 정답 처리하는 이 씬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외국 가서 외국인들이 나한테 360 쓰면은 여기 센트럴파크인데 다가와서 말했을 때 대화하는 거를 한번 구현해 보자. 1분짜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카메라 그때 싼 거 사가지고 아는 이제 그 대학원의 VR 쪽 이렇게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그 서울숲 가서 외국인 친구들 알았던 친구들 그냥 배우 막 그냥 1시간에 2만 원 줄게 막 이래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외국인 척하고 일단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서 한 편을 만드니까 처음엔 굉장히 좋았겠지만 이거를 뭐 삼성 기어 VR도 써보고 카드보드도 써보고 뭐 해외 피코 이런 거 중국제 이런 거에도 넣어보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씌워본 거예요. 계속. 이거 괜찮니? 뭐 보면은 재밌어? 이런 식으로 개발을 처음에 시작해서 사실상 저희가 MVP 버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다음에는 해외에 갈 일이 있다. 박람회나 뭐 정부 지원 이런 걸로. 그러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막 같이 모든 팀이 360 카메라나 아니면 장비 하나 들고 가서 직접 다 찍어가지고 영상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픈되거나 요새도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접 찍어서 LA 이렇게 컨셉을 만들었을 때 눈 떠보니 LA 하면은 LA에 가서 일단 여행해요. 베버리힐즈 막 있고 여기 헐리우드 막 이렇게 있는 걸 먼저 보고 그때 느낀 거는 사용자들이 확실히 와우 포인트는 있다. 그래서 딱 썼을 때 우와 헐리우드 사인 안 가본데 일단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사실 반응은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시드 투자를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그 뒤부터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막상 이제 처음에 썼을 땐 잠깐 좋아하지만 이게 이제 어지럽다, 효과가 있냐, 뭐 얼마나 해야 되냐라는 거부터 실제 과금을 하려니까 저희는 이거를 격차를 해소한다? 좋은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걸 싸게 팔고 싶었는데 일단 HMD 가격이 막 40만 원, 50만 원 하니까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고 방과후 학교에 컨셉도 좋아가지고 애들이 방과후 학교에 수업하면서 외국을 가는 수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방과후 학교는 진짜 가격이 재료비 이런 게 몇천 원 단위로밖에 안 나와요. 그 수강료나.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목표는 좋았으나 운영이 안 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들이 계속 나서 초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2018년까지 버티다가 접어야겠다 하고 회사 3년 정도 이제 됐을 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이제 사무실도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에 이제 지하에 있는 데를 쓰고 있는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가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들이 막 오시더니 통신 3사에서 다 찾아오신 거예요. 18년 말에. 뭔 일이지? 이렇게 뭐 다 안 되고 이제 현장에서도 여기저기 테스트 해봤고 학원도 이제 못 들어갈 것 같고 아무 수익 B2C는 당연히 안 열리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공교육도 못 들었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그때 어떤 기회를 맞았냐면 이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5G 출시를 통신사들이 엄청 경쟁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할 때 보여줄 만한 게 사람들한테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모았고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다 유명한 회사들 거 넥슨, 카카오 다 모았는데 교육이 없다. 근데 교육을 하려니까 교육은 당연히 영어 교육이 제일 잘 팔리지 않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너네가 나오길래 와본 거다라고 하시더니 경쟁 제품이나 찾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만들 수 있는 것도 없다. 일정상. 그래서 그때 갑자기 회사 접으려다가
통신 3사에서 비딩을 막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돈 없으니까 계약금부터 독점 계약금부터 꽂아주시는 데랑 계약할게요.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만들고 그때부터 6개월 만에 그때 오큘러스 퀘스트였어요. 당시에는 이 버전으로 나오는 거를 저희가 100편을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이게 실제로 다 360 실사 찍은 거 다 스티칭한 버전이 그 당시에 VR 버전으로 B2C로 오픈이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해서 정답 처리 A까지 붙은 버전을 당시에 출시를 해서 물론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당시에 이거를 출시를 하면서 또 재밌었던 게 일단은 100편을 6개월 안에 근데 사실 업로드하거나 요새도 이렇게 업로드를 하거나 하면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절차 밟거나 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이 1에서 3개월 미만이었고 그때 저희가 대규모 팀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개발자들 아시겠지만 채용해도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본 개발자들이 굉장히 드물고 이미 그런 개발자들은 다 큰 회사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수준에서 굉장히 이제 챌린지였고 이런 하이스펙의 영상 실사로 붙인 거가 또 정답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영상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틀어놓은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관람형이 아니라 반응형이라 해서 저희가 컨셉을 여러 개 만들었었어요. 그 교육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챌린지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서도 기대감이 저희는 제일 구색 맞추기를 처음에 넣으셨다가 근데 신기한 게 내부 QA를 거칠 때마다 굉장히 빨리 올라오네 수준이. 그래서 칭찬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더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도 출시하실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 뭐 게임이나 이런 건 당연히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교육은 솔직히 그냥 하나 이제 남은 자리에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이 더 길고 이게 뭔가 더 반응이 온다라고 해서 그때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회사를 진짜 저희가 문을 닫네만에 하다가 6개월 후에 이걸 출시를 하면서 저희 뭐 오큘러스 이제 뭐 부사장님 오시고 뭐 통신사에서 엄청 큰 간담회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같이 출시 행사도 열고 그때 통신사 요금제 아예 패키지로 포함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버티고 하니까 또 기회가 오는구나. 이래서 당시에는 갑자기 이제 이게 계약서 하나 딱 잡으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안 되다가 투자가 먼저 투자사들이 어떻게 알고 연락 오시고 상 받고 그때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서로 투자하신다고 그때는 그 시즌에는 또 그래가지고 프리에이 투자까지 좀 수월하게 받았던 이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출시를 했을 때 저희는 이게 5G 실감 콘텐츠에 영어면은 누가 쓸까? 20, 30대들이 먼저 쓰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40, 50대가 제일 많이 쓰시더라. 그건 이제 경제력이 있어서 쓰시는 얼리어답터들 층이기도 했지만 의외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교육 쪽에서 XR 쪽에서 여전히 이번에도 느끼는 거는 입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청소년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유아나 더 어린 연령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요새 더 수요가 있으신 계층이 20, 30대도 요새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뭐 취업 준비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거나 쓰셨던 분들이 40,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나 은퇴했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 욕구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이 쓰셨고 그래서 처음에 딱 열자마자 5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썼었는데 이게 의외로 저희가 딱 이제 파일링을 해보니까 생각한 유저들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 뒤로도 교육 분야에 이제 저희가 애들용이라고 생각해서 냈는데 집에서 엄마나 할머니가 더 쓰시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이 돼서 물론 이제 어른들은 당시에는 불편해 안 보여 이거 막 이렇게 그런 이슈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컬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오큘러스에서 제품 베타에서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거 출시랑 관련해서 업데이트 버전을 또 신규 출시를 올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행하면서 좀 다시 이제 살려낸 콘텐츠고 물론 이제 어려웠던 점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투자도 막 들어와서 출시를 했는데 와우 막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고 처음에 사용자들이 막 유입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2019년에는 이게 구독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 안정된 걸로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고 다 빠져나가거나 수익화를 안정적으로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 또 그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기대감을 막 줬다가. 그래서 한동안 또 업계에서 그 뒤로 투자 받을 때는 피봇을 해야 됐고, 이후로는 뭐라 해야 되냐면 투자사들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아예 이제 VR자 들어가면은 보지도 않는다. 검토도 안 한다. 이런 시즌에 또 이제 슬픈 한 1, 2년을 겪게 됐었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론칭 행사 했던 19년의 부분들이고, 그때 이제 콘텐츠들 사실 지금도 플랫폼에 B2C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컨셉적으로는 중국이나 저희가 일본 진출도 코로나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관심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컨셉은 다들 좋아하고 될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이걸 뚫지 못했던 부분은 디바이스나 인프라의 높은 비용이나 제약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는 좋은 POC나 프리-A까지는 잘 갔는데 A, B 단계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모델까지는 당시에는 좀 만들지는 못했던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는 사실 올해 다시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나간 것도 말씀드리면은 그 창업 초기에 이제 스피킷이라는 프로젝트 말고 하나 이제 저희가 또 의미 있게 만들었던 사례는 VR로 이거는 지금 중동 진출이나 해외 쪽도 태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도 해외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한 3년 동안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사무실 내놓고서 그냥 철수도 못하고 들어와서 있던 경험도 있어서 사실 작년 말부터 조금씩 재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VR이라는 거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B2C로는 당장 돈 벌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SI로 살아남아야 되는 건 아닌데 투자도 받았으니까 어디서 돈을 벌지? 공교육에서 일단 공공에서 돈을 받는 모델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육 쪽에서. 근데 지금이야 뭐 인프라나 학교에서 뭐 가상 교실이나 많이 깔고 계시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를 진짜 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안정적으로 많이 넣기는 어려웠어요. 이게 수익성도 따지면서 가기에는.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이게 자유학기제라는 게 한동안 이제 막 오면서 그 미래 직업을 체험하는 거를 한번 VR로 만들어보자 해서 얘는 실사 말고 3D로 애들이 좋아하는 컨셉을 만들었겠는데 얘는 그래서 펀타스틱 잡 VR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었어요. 재밌게 직업 체험. 그때 수요받던 거는 이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입이 용이하고 공교육의 정식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다, 뭐 아니면 수학이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접근을 해서 공교육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자유학기제는 콘텐츠를 찾으셔도 잘 없다 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강사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접근이 좋아서 특히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자금을 아예 매출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나서 한 3-4편 이것도 만들었을 때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서 당시에 100개 넘는 공교육 학교에서 실제 자유학기제에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이게 워낙에 XR 분야가 기술의 난이도도 있지만 시장을 뚫는 거나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망하면 정말 수습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MVP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일단 넣는 것부터 한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야지만 그 다음에 다음 편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봇 컨설턴트, 뭐 드론 운항관리사 이래서 미래 교육부에서 쫙 뽑아놓은 미래 직업의 리스트나 이미 공신력이 있는 걸 가지고 게임 형식으로 체험하는 거를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 컨택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돈을 많이 주실 수 없으니까 이거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매출을 받으면서 운영을 했더니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이건 돌아갔어서 근데 저희가 이거를 더 키우지 않았던 점은 강사 운영까지 해야 돼서 예, 그래서 저희가 에듀테크로 좀 기술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싶은데 오히려 많이 이제 쏟게 되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 비즈니스는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보내실 때도 부모님들 다 동감하시지만 지식 전달의 콘텐츠만 본다면은 영상이든 강의도 워낙 많잖아요. 케어해 주는 거 현장에서 선생님이 뭐 다뤄주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 저희가 코로나 뭐 이러면서 제일 난리 났던 게 이게 케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안 된다. 이런 가장 XR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영역보다도 대체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콘텐츠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냈지만 강사 운영이나 다른 데 에너지를 회사가 너무 쏟게 되고, 기술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 구조보다는 이제 마케팅팀, 강사 운영팀 여기를 막 너무 관리 코스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교육 비즈니스의 조직 구조처럼 갈 수밖에 없어서 당시에는 더 늘리진 않고 콘텐츠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고, 대신에 저희는 CP로서 이런 거를 하시는 국내나 해외에다 그냥 콘텐츠를 공급하는 걸로 방향성은 좀 바꿔서 진행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2, 3년 차에서도 사실은 컨셉적으로는 되게 다들 좋아해 주셔서 국내나 해외에서 수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교육부에서 탈 수 있는 거나 이런 상들은 대부분 아이템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받았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A까지 투자 유치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뒤로 SKT나 출시하고 현장 경험해보고 3년 차까지는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냐, 제품을 만들 수 있냐, 컨셉을 만드는 거였다면, 저희가 이제 챌린지를 가장 크게 저도 겪게 된 거는 그 이후부터 이게 시장에 확대될 수 있는가, 대중시장에서 이제 안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을 내서 기업으로서 건전하게 자생해서 투자금에 의존하면서 미래에 될 거니까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러면서 투자사들한테 의존하는 모델이 아니라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A단계부터는 굉장히 챌린지가 많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피벗을 하게 된 게, 이건 저희가 이제 꿈을 버렸다 이건 아니었고, 통신사까지 해서 국내나 해외에서도 저희가 큰 통신사들 미팅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다라고 했는데 시장 확대가 어렵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 이거를 주주 간담회, 사실 이제 투자사들이랑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거를 돈을 쏟아부어서 의미는 있지만 당장에 생존을 못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2020년에 사실은 저희가 HMD 조금 더 개선되고 인프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일단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콘텐츠의 문제, 뭐 수익 모델 못 맞는 거, 마케팅의 문제. 이건 돈을 쏟아서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이른 시장에서,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의 시장에서 이걸 확대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초기 시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대중 시장으로 가는 데서 그냥 확 꺾여버리는. 근데 그건 저희가 아무리 시장을 리딩한다 그래도 제 역량으로는 그냥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는 일단 그러면 HMD를 안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콘텐츠들이랑 개발 방식은 다 유지하는데 그냥 태블릿, 그냥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를 다시 했어요.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매출이 초기에는 막 3억, 5억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순수하게 XR로 초기에는. 근데 그냥 이거를 HMD를 떼니까 같은 콘텐츠나 매출이 그냥 매년에 3배씩 오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단은 그거가 좋은가 또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한 게, 그랬더니 경쟁사가 너무 많아지고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색깔이 없어지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스피킷이 VR로 그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게 키였지, 저희가 AI 기능으로만 승부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킷을 모바일 버전으로 서비스한다? 그러면 그런 유사 콘텐츠는 너무 많을 수 있고, 그게 뭐가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나 그게 있는 거지라는 부분과, 그래서 약간 그 뒤로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저희가 그 이후로 메타버스라는 걸로 조금 이제 당시에 XR에서 한동안 침체됐던 시장이 메타버스가 한 2년 전에 이제 확 또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주목을 받을 때, 또 그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70억 정도의 시리즈 A를 자금을 조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임기응변으로 저희는 이제 살아남은 저희도 회사기 때문에 다 그냥 투자자들한테 솔직하게 우리 XR이나 원래 미션이나 비전을 포기한 건 아닌데 다 해봤는데 당장에 그냥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일단 피벗이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 대신에 자금을 주시면은 이 시장에서 일단은 돈 벌 수 있는 거부터 들어가지만 한 2년 정도 방법을 다시 찾겠다. 근데
내가 당장에 이걸 가지고서 똑같은 제품으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들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더 좋은 디바이스도 나와야 되고 시장도 또 가는 걸 제가 혼자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명확한 아이템이 없던 건 아니지만 또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설득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대중화되는 거에서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다시 기회를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피벗을 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아기 유니콘이나 일반 기업들이랑 경쟁에서도 저희가 ICT 대상도 받고, XR 분야에서만 상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렇게 소셜 이쪽도 아니라 진짜 이제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실적들을 내는 것들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경기 침체 엄청 되면서 저희도 한동안은 AI 메타버스 엄청 뜨네? 또 투자 받고 나서 팀을 거의 100명 가까이 늘렸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작년 이제 상반기 딱 지나고부터 투자사들도 더 공격적으로 하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이제 해외 진출까지 온다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예측은 좀 했지만 될 줄은 몰랐고, 그리고 또 한동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 들으셨겠지만 메타버스를 무슨 디즈니도 접는다. 저희가 사실 디즈니 본사랑도 컨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메타도 막 규모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메타버스 시장 자체만이 침체됐다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당연히 굉장히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사업이니까 우선순위가 밀리고 구조조정 된 건 당연하다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업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저도 2년 전에 A 투자 받을 때까지만 해도 몇 개의 선도적인 메타버스나 XR 회사들이 상장하면서 막 그때 엄청 주가 오르시고 이래서 투자사들이 그냥 이거 가면 난리 난다 막 하실 때는 막 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되니까 메타버스 보지도 않고 저한테 다 그거 안 해야 되지 않냐, 또 XR 메타버스 좀 접어라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업계에서는 남의 말 들으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크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계속 버텨온 부분들이, 이거 저는 유행해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XR 처음에 시작할 때도 유행한다고 시작한 거 아니고, 중간에 SK 계약할 때도 유행해서 의도하고 있다 한 거 아니고 그냥 기회가 온 거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또 이게 시장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바꿀까 해서 좀 고민을, 이제 압박은 있었지만 저희는 일단은 버텼고, 그러면서 사실은 올해 연말부터 이제 큰 출시나 다시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올해 시리즈 B나 경기 회복돼서 큰 성장을 폭발적으로 제이컵을 갑자기 간다라는 거는 담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거를 1년간 지금 가장 최악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나 분명히 저는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게 온다라고 생각해서, 특히나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지출하는 분야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은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해외 진출할 때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그 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커리큘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파트너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갈 때는 통신사들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게 된 거는 사실은 원래 스피킷이라는 영어 콘텐츠가 밖에 없었다가 저희가 코로나 시작이 딱 되면서 이제 교육 분야를 계속 보니까 줌으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황급히 만든 게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산으로, 또 학교에서는 외산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공교육에서 쓰는 걸 꺼려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교육회사나 이제 큰 플랫폼들 투자를 받아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제 메타버스 버전으로 비대면 아예 플랫폼에 영어도 포함된 전과목 플랫폼을 만들게 된 게 이제 당시의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도 이제 방향성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 A까지 지나가면서 사실은 XR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주변에 비즈니스 하는 데들을 보면 그냥 돈을 잘 버는 당장에 뭐 유통이든 뭐 하는 비즈니스들도 있고,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뭐 런드리고나 뭐 컬리나 이렇게 실제로 새롭게 좀 옛날에는 불편한지 몰랐는데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어떻게 미소나 런드리고 없이 살았지? 이제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 영역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자들이 먼저 수요가 많아서 필요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얘기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XR 메타버스 컨셉은 좋고 뭐 말은 알겠는데 이게 소비자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있어야 돼? 라는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아직까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주로 생존을 하시거나 하는 이제 방법들이 SI를 하거나 일단 먼저 수요가 있어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산업용 하시는 회사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아는데 또 저희는 이걸 B2C를 교육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사례를 잘 만들어야 되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 분야를 하면서 이거는 조금 다른 사업, 최근에 이제 B로 가면서 확대하는 사업부이긴 한데 간단히만 이제 어떻게 만들고 수익 모델을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교육 메타버스 만들 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이게 하나는 여전히 교육 분야는 대면이 중요하다. 비대면이라는 가치가 고객들을 다 설득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과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들이 디지털로 나와도 실물책을 사는 거나 실물을 받았을 때 가치를 많이 느끼시고 여전히 그래서 아무리 아바타나 메타버스나 화려하고 3D를 더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은 같이 물건이 눈앞에 있는 걸 봤을 때 좋아하더라라는 이제 역설적인 그러니까 XR이나 메타버스라고 하면 저희도 한동안은 가상의 경험 못하는 거 주는 거 완전 더 화려하거나 더 3D를 잘 만들거나 실사가 더 화려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비즈니스 모델을 돌려보고 소비자들을 보니까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돈을 벌거나 사용자들이 하는 포인트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문해력이나 요새 쓰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UX적인 측면에서 튜토리얼 없어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메타버스나 애들용에서는 그런 튜토리얼 기능조차도 넣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만 이거 어떻게 쓰냐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애들은 그리고 3D 컬에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애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또 이게 3D가 좋아하는 방식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인들이나 어떤 거를 이제 타겟팅하는 고객마다도 XR 분야가 되게 지금 다른데 아이들이나 좀 MZ 세대가 너무 폭넓긴 하지만 저희가 어린 세대들한테 접근할 때는 서비스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고요. 대신에 여기서 문제는 과금을 하려면 애들한테 뭐 코인을 팔 수는 없었기 때문에 코인 저희가 다 붙여봤는데 그래서 실물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붙일 때 실제로 메타버스 VR에서 학습한 거를 포인트로 보상을 주고 그걸로 실물 바꿔가는 것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 같이 성장하게. 그래서 교육 메타버스의 그 컨셉은 뭐였냐면 아이들은 게임 방식의 이 UX를 좋아한다. 모든 교육회사들이 자기만의 플랫폼을 다 내셨어요. 뭐 대교, 웅진, 뭐 내가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이 있고 모든 EBS마저도 이제 메타버스로 2.0의 플랫폼을 또 만드는데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저희는 말한 거예요. 앞으로의 애들이 쓰는 플랫폼의 방식은 그냥 2D로 국영수 눌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애들은 요새 글 못 읽고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단어 모른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표현해서 만들려고 하면 엄청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지각이라는 게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표현하는 거, 3D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이제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보니까 플랫폼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애들용은 이렇게 앞으로 만드는 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나 이렇게 오히려 접근할 때는 서비스적으로는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차용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잘 해야 됐던 부분은 부모님들이 애들이 게임하는 거에서 아바타 크면 싫어한다. 근데 우리 메타버스에서는 다 이게 학습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바타가 성장하고 이 세계에서 성장하는 거는 부모님이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오히려 엄마도 참여해서 얘가 코인을 받고 성장을 하면은 부모님도 애들 책 사줄 때 여기서 바꿔가세요. 이렇게 커머스까지 연결을 다 지으니까 디지털 콘텐츠로 예를 들면은 매출을 10억이 만약에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디지털만 순수하게 저희가 아바타 옷 팔고 애들한테 뭐 영어 콘텐츠 저희가 실제로 디지털 콘텐츠도 과금을 많이 해서 수익이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한 달에 주일에
40분 디지털로 영어 학습하면서 4번 쓰는 게 월 4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구독 회원이 10,000명이 넘는 서비스도 있어요. 저희 콘텐츠 중에 돌아가는. 그런데 그렇게 그걸 폭발적으로 늘리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를 실물이랑 연계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더니 물론 이제 시행착오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게 3-4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붙이면서 저희도 XR이나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이 분야에서 지향해야 되는 바가 뭘까, 기술로도 화려하고 뭔가에 이런 거를 가는 것만이 옳을까 했더니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애들이 쓰는 논리는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빨리 제공을 해줘야만이 돌아간다라는 거를 느껴서 그래서 커머스라는 것도 붙이게 됐고 메타버스 이제 부분에서 그러다가 실제로 저희가 물건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또 뭐를 사가나. 예를 들면 교육 메타버스에서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코인인데 책만 바꿔가나. 아이들은 무조건 문상. 실물보다는 문화상품권을 제일 많이 바꿔가고 뭐 공연 티켓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거기에 그냥 저희가 딸기도 올려보고 그냥 테스트로 해봤더니 다른 걸 많이 가져가더라 하다가 이 스마트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것도 교육이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강의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냥 가끔 이제 정부기관 같은 데서 교육 분야 메타버스나 어떻게 운영하고 XR 사례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끔씩 부르세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하다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그때 농업 분야에서 교육도 이렇게 접목이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나라가 노지에서 스마트팜 전환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혁신밸리들도 만들고 진행을 하시는데 두 종류인데 청년들이 새로 스마트팜을 하려고 진입하는 친구들 농사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배우지? 그 다음에 시니어 분들도 안 하시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전환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키우고 스마트팜 조작하는 걸 모르시니까 저희가 교육 메타버스 만든 경험을 그냥 아예 농업 쪽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스마트팜을 디지털로 똑같이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 대표 작물인 토마토, 딸기 이런 대표 작물들을 다 생육 데이터까지 연결해서 키우는 경험을 그 농사 게임들도 많잖아요. 컨셉으로. 그런 거 되게 스테디셀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버전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키우는 거 온도, 습도, 지역의 기후 정보 같은 걸 다 데이터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이게 뭐 2주 뒤 하면은 폐작이 되고 뭐가 병충해 API 이런 교육용의 먼저 툴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작년에 초에 그냥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하니까 청장님이 이거를 먼저 수의 계약을 해서 한번 MVP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서 만드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나 농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안 쓰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쓰임이나 반응이 좋아서 R&D 과제로 아예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6개월 만에 갑자기 에이펙의 21개국에 저희가 한국 디지털 농업 전환 사례로 이게 소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필요한 영역인가 하다 보니까 또 이거는 저희가 투자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공공자금 받아서 계속 개발을 하면서 교육 메타버스 해왔던 걸 그냥 이해가시죠. 농업 분야로 바꿨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또 하나 좋아하게 되신 포인트가 이거를 그러면 이게 사업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어가는 논리나 어떻게 수익 모델이나 다음으로 가는지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거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디지털 트윈의 엄청 전문가도 아닌데 저희가 이거를 경쟁사를 다 이기고 계속 농업 쪽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아이디어 드린 거는 이게 여기서 팜투 테이블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으로 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물이 배달이 되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농업을 체험하고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주말 농장 같은 거 하고 싶은 니즈가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김제에 있는 우리 집에서 딸기 농장 보자. 이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LG전자랑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올해 초에 LG전자 TV에 뭐 넷플릭스 이런 것처럼 요새 스마트 TV에 인앱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 뭐를 설득드렸냐면 교육 메타버스다 하면은 별로 그때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면 뭐 LG U 플러스 아이들나라부터 워낙에 기존에 유사한 콘텐츠들 TV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얘기한 거는 집에서 TV 딱 켰는데 애들 교육용으로 체험 활동하는데 김제 딸기 농장 한 평 우리 거 잘하는 거 보자. 토마토 한 평 해서 집에서 그거 받아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새 또 아이들이 엄마들도 국영수보다는
친환경 요새 애들도 그거 되게 이슈 좋아하거든요. 뭐 플로깅이나 환경 이슈. 그랬더니 저희가 이번에 초에 LG전자에 아예 계약을 단독으로 하게 돼서 글로벌 1.8억 명 출시되는 플랫폼에 이 앱이 인앱으로 지금 붙이고 있어서 올해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수익 모델은 거기서 또 코인 얻은 거나 포인트 받은 걸로 실물 보내주는 거까지 테스트를 다 돌려서 하나의 비즈니스도 이제 완성을 한.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거를 교육 분야에서 딱 보시기에는 갑자기 교육을 하다가 왜 스마트팜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질적으로 하는 건 같아요. 그래서 투자사들 분들도 처음에는 너무 다른 영역을 갑자기 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셨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강점 있는 걸로 좀 확대를 한 것뿐이구나라고 해서 요새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들고 간 게 저희가 하는 또 방식이 이거 국내에서만 하면은 시장이 또 이만큼 나오니까 바로 들고서 중동을 갔어요. 작년 말에. 그거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은 교육을 먼저 중동에 풀고 싶었는데 요새 뭐 네옴시티도 있고 막 중동에 워낙에 사우디 뭐 UAE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요새 다들 없으니까 돈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그리고 이런 기술에 꽂히면은 시원하게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하다가 중동을 한번 가봐야겠다. 미국도 저희가 B2C 매출을 내봤고 동남아도 많이 가봤는데 중국도 한동안 트라이를 했었고 중동은 한 번도 안 가봤다 해서 갔더니 교육은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이제 나라여서 교육열이 별로 없어서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걸 너무 단정져서 말하는 거 아닌데 거기 현지 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당장에 이거는 필요 없다. 근데 이거 교육 이제 스마트팜 교육하는 걸 보시더니 그 나라는 스마트팜이 80%이다. 그래서 여기에 XR 뭐 AI 좋아하는 키워드는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콘솔을 꾸려서 가져오면은 투자나 이런 단위가 사이즈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부다비 투자청에 다이렉트로 저희가 미팅을 해서 다 작년에부터 하고 와서 제가 지난 달에도 또 두바이도 갔다 오고 이제 계속 지금 태핑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투자나 당연히 완료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이쪽도 해외 쪽으로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거 하면서 파생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최근에 저희 언론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얘는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희가 한국어 교육, 영어 교육 만들어서 실제로 교육 메타버스에 한국어 교육하는 서비스가 해외에서 매출을 B2C로 미국에 아예 20대, 30대 유저들이 쓰는 서비스가 워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게 하나는 XR이다 메타버스다 이제 또 시장이 오니까 디바이스가 좋은 게 이번에 나오면은 분명히 우리가 기존에 만든 게 포팅이 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XR로 쓰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디바이스랑 붙이지만 진입하는 거는 그냥 링크 하나로 접속이 돼야 된다. 특히 해외에서 유저들이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로 이렇게 딱 링크를 줬을 때 3D 공간에서 뭐를 하는 게 일단은 다 웹으로만 나오게끔 먼저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 서비스 배우는 거에서 조선이나 한국적인 것들, 뭐 우리나라 한글 배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MVP로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걸 저희도 이제 다양한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이미 만든 거를 활용할 방법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 서비스도 당연히 할 건데 또 뭐 누가 관심 갖나 보자 했더니 갑자기 해외에 조선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나라를 구축하는 거를 올해 또 미국에서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있다가 이게 이런 게 되네? 그러면은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찾았어요. 근데 인터넷 찾으면서 메타버스가 교육 메타버스도 저희가 여전히 메인 아이템이지만 사용자분들은 메타버스라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편의를 주거나 저희는 이걸 메타버스라는 거를 강조를 마케팅에서도 하지 않아요. 실제 고객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쓰시는 이유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SI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그리고 MVP 버전이나 이미 자원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필요로 사람들이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빨리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매출도 내고 시장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은 게 실제로 이렇게 요새 2050년이 되면은 나라를 만들어 봤으니까 수몰되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실제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를 해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투발루라는 나라가 예시였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미 20%가 물에 잠겼고 물론 이제 안 잠겨야 돼서 전 세계가 다 이제 그걸 위해서 하지만 그 국가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실제 이주를 하고 나서도 가상의 공간에 나라의 아이덴티티나 행정이나 모든 권리들을 묶어서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해외에 있는 업체랑 만들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외교부 장관님한테 다이렉트로 컨택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 링크드인으로 그냥 계속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메타버스 회사인데 교육용 이런 거 그동안 계속 해왔고 가상국가 이런 것도 만들어봤는데 우리는 디지털 트윈으로 화려한 거를 해외에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일단 써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이 문제에 투발루의 문화 역사나 이 경각심을 깨우치는 플랫폼으로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했더니 저희가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게 한국에 여기 있는 외교부 장관님이나 이 분들이 같이 이번에 부산 엑스포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태평양 도서국가 행사가 5월 말에 정상회담도 열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국내 대기업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블러스랑 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을.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가 SK 쪽이랑도 파트너사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있지만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연락이 오셔가지고 삼성이랑 너네 누구냐. 그 다른 부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투발루랑 너네가 뭔데 이거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거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수상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창업 초기에 했던 스토리부터 교육이라는 메타버스까지 이제 XR로 출시해서 실적 낸 거 또 어려움 부딪힌 거 올해 가져가는 거 해외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파생돼서 가는 이제 다른 것들도 지금 시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저한테 이거 너무 어려운 영역에서 왜 굳이 고생을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근데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들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해 초에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과학기술부, 과기정통부 신년 인사회 할 때 스타트업에서도 저희가 대표로 신년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XR 메타버스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7년 8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공에서도 밀어주시고 또 되게 다들 주목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저희도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 실적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어서 기업적인 목표로는 시리즈 B를 가는 것도 있지만 아기 유니콘에서도 지금 예비 유니콘에 저희 동종업계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선정돼서 올라가는 것들도 꿈꾸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행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어려운 거 왜 라는 말 들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영역이 배우고 싶고 재밌고 개발자들이랑 소통하려면 제가 개발은 안 하더라도 계속 배우면서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것들이 일단은 내가 미션이나 하고 싶은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였지 제가 이걸 유행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유행이 꺼진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라서 중간에 메타버스 한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가 또 이번에 침체됐다고 해서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7년 8년 버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기회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진짜 투자사나 뭐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이 그 단어만 보고도 찾아와서 진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저기서 전화 진짜 미팅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많이 다녔나 할 정도로 여기서 하라 저기서 하라 대기업들이 다 오라 그래가지고 미팅을 하는 시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변에서도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 요새 다 난리라는데 이런 말을 또 들을 때도 많은 거 보면 신기술이나 신사업이 시장에 있다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1년을 버텼더니 올해 저희가 메타 이제 퀘스트 프로 출시하는 거에 이번에 또 하게 되고 애플 뭐 이번에 또 비전 프로 공개되면서 약간 또 관심을 다시 가지시는데 새로운 영역들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냐 뭐 이럴 때 저는 무슨 컨설팅 회사처럼 시장의 전망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를 계속 했을 때 한 번의 기회가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 넘어가는 거와 약간 지금 기분이 비슷하다. 이게 그냥 직관적인 그냥 저의 이거긴 한데 어떤 논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힘들고 망하는 시장의 바닥을 찍고 나서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가 생존자가 다 없어져요. 그때 그걸 하면서 저희가 버티고 나서 이제 시장의 기회가 다시 한번 올 때 그거를 진심을 가지고 그냥 오래 버티면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은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 말부터 내년도까지는 다시 한번 이 우리 업계에 되게 좋은 호재들이나 이게 많을 거라고 물론 모든 영역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동안은 다들 업계에서 많이 이쪽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피봇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계속 오래 버텨서 하다 보면 또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들 하다 보면은 다시금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피봇해서 디바이스 HMD 안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일시적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3년 전에 이제 태블릿 버전 내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애틀이나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 실감 아예 XR로 더 좋은 디바이스, 더 오컬 이거 계속해서 지금 개발 사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필요로 하는 시즌이 올 것이고 그럼 그때 준비하고 미리 개발해 놓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또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는 또 그 당시에는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은 필요했지만 저희가 아예 방향을 바꿨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에는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지금 XR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통신사랑 같이 해서 2019년처럼 대규모 그때보다 더 이상으로 지금 대규모로 출시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원래 해왔던 거에 가까운 실적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가지고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질문사항이나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해 있는 감성놀이터의 최석영 대표입니다. 네네. 스타트업이 이제 발전의 플로우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XR 쪽이요. 혹시 스타트업이 진행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전진하는 게 옳을지 지금처럼 어떤 변화에 대해 빠르게 대처해서 가능성을 넓혀가셨는데요. 그런 방법에서 스타트업의 전략이 어떤 게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기투자사 분들이나 업계에 있는 분들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니치한 서비스인데 앞으로 이미 시장이 빨리 형성이 돼서 크게 될 수 있는 거를 가면 좋다 해서 제가 그냥 주변에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나 스타트업 하는 친구 중에서도 아까 그냥 말씀드린 뭐 예시로 런드리고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원래는 더 선호하시는 모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할 걸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해서 왜 키우지 못하냐 여러 개를 하냐라는 것들을 많이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업종에서는 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아까 얼리 스테이지에서 MVP나 형성이 된 시장도 아니고 이제 매스로 가는 시장이고 또 XR 분야는 그게 되게 커질 거지만 좀 더 늦게 가자. 1, 2년 안에 시장이 갑자기 한 번에 바뀌어서 모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뭐 비견되는 혁신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1, 2년 안에 일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요소 기술이든 아니면은 뭐 B2C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피봇하고 계속 대응해 가면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생존했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스피키 초기 버전이나 뭐 미래 직업 체험이나 이거를 저희가 고수했다라면은 이미 회사는 없었을 거라는 게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 원체 기업들이 이노베이션 투자를 스타트업 대상으로 많이 육성하고 네. 발굴을 하잖아요. 아이템 발굴을. 근데 네. 저도 이제 그
작년에 창업을 했어요. 네. 근데 아이템 기획안을 좀 어떻게든 내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말려요. 네. 왜 다 대기업이 다 그냥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음에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셔서 눈에 띈 건지 아니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었던 케이스였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네. 네. 그렇게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술을 그렇게 기획 제안을 했을 때 기업들과 같이 간다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의 네. 수준을 조금 겸비를 해야지만 조금 더 유리한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우선은 이게 신생 업종이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나중에 되면은 뺏어간다 하는 말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요새도 심지어 사건이 있어서 저도 정부회의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저희 영역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 저희도 안 만나본 회사들이 국내 해외나 큰 회사들이 다 없을 정도인데 그 팀이 신사업으로 이거를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들을 다들 아직은 많이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찾고 있거나 협업하는 포인트가 많았고 그 정도로 시장이 무르익어서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해가 이제 문화도 그게 없어져야겠지만 보나 그런 것들이 가기까지는 아직 더 이게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 자체가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우세하거나 당분간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보고요. 그래서 누가 할 거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스타트업이 메타버스라는 영역에서 이걸 플랫폼으로 장악할 수 있겠어라는 건 당연히 큰 회사들도 못 하는데 경쟁이 안 될 건데라는 거에 그런 얘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하는 만큼 지원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저희 회사가 돈을 잘 벌거나 빨리 확대되는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매력 포인트도 있겠지만 투자사들이 보시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메타버스나 XR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밀어주고 계시고 저도 이쪽에서 활동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정부 예산이 생각보다 줄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일단은 그런 백업이 많이 돼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가 ROI나 수익성만 봤다면은 투자를 못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 펀딩을 받은 이유는 그 목적 펀드 이 4차 산업이나 메타버스나 XR에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 펀드들이 꽤 많진 않지만 꽤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거나 저희도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의 SI나 외주나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순수하게 저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받은 게 70억? 지금까지 누적으로. 물론 저희는 그것만 이용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생존해오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미션 아이템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신시장 분야이다 했을 때는 투자나 지원 사업이나 정부 이런 것 통해서도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요새는 많이 방향성이 좀 바뀌셔서 탈취하거나 뭔가 뺏어가기보다는 협업하는 걸 그래도 찾으려고 예전보다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